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헌법은 일의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일의적이다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단 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그 단어나 또 법률이나 이런 것이 그 뜻이 여러 가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특히 법률의 경우에는 법률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특정 분야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헌법의 경우, 특히 그 의미는 반드시 일의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일의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고, 그리고 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떠나서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문 그러한 그 용어입니다. 가령 뉴스에서 보았듯이 지능이 낮은 사람에게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고, 그리고 일을 시키면서 바보라고 그 구타를 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뉴스에서 그 보도가 돼서 물의를 일으켰던 그 특정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아주 심했지요. 땅바닥에 그 밥그릇을 놓고 동물에게 하듯이 그렇게 밥을 먹게 한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우리는 인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학자들도 그렇고 또 그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도 그렇고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경향이 매우 강한데 이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그 별개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른 헌법이 있죠. 이 헌법은 국가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최고 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이라는 말로 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 이것은 어째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일의적이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일의적이어야 한다 하는 이런 표현들도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등권을 예로 들어보죠. 그러면은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천만 국민에게 누구에게나 평등권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그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와 동시에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에게는 누구에게는 조금 더 큰 평등권, 누구에게는 조금 더 작은 평등권, 이렇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동일한 평등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 헌법은 일의적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A가 평등권이란 바로 이런 뜻이구나. 국민 B가 평등권이란 바로 이런 뜻이구나 했을 때 그 둘의 의사는 완전히 합치됩니다. 이것이 국민 세 번째 국민, 네 번째 국민 해서 5천만 국민이 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 5천만이 넘는 우리 모든 국민이 하나의 의미로서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바로 이 평등권을 보장받는구나 하는 것 역시 우리 5천만 국민이 똑같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법은 일의적이어야 한다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이 일의적인데 5천만 국민이 똑같이 헌법은 이런 뜻이다. 헌법의 평등권은 이런 뜻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방향을 뒤집어 봅시다. 5천만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은 이런 한 가지 의미이다 하고 의사의 합치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죠. 바로 헌법은 그래서 전체 국민의 단일한 의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헌법이 일의적이어야 하고 헌법은 일의적이고 헌법은 우리 5천만 국민의 하나로 합치된 이것을 헌법학에서는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하나로 합치된 의사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문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기관은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아주 여러 가지 흠결이 있고 또 비판받아 마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반박을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 가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죠. 헌법을 해석하는 공식적인 권능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는 사법권이 없죠. 사법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고유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은 나의 다른 여러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도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요 부분만 한번 처리를 해갖고 가져와라 하고 일을 시키는 외주를 주는 기관이다 하는 것이 가장 우리 헌법에 맞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헌법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론입니다. 이것은 헌법은 승리자의 법률이고 다수자의 의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개략적인 개념입니다. 결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 슈미트, 그는 독일의 공법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1928년에 헌법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이죠. 그렇게 하면서 밝힌 그의 이론입니다. 그는 모든 규범과 질서를 낳게 하는 것 가운데 절대적인 근원은 주권자의 결단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주권자의 결단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고 이 시대가 국민주권주의 시대,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총체로서 주권자를 형성한다는 이론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0년 전 이 칼 슈미트가 살고 이러한 주장을 하던 시대의 독일은 국가주의가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국민주권주의가 소개된 때이죠. 그렇지만 그 초기의 이 이론은 여러 정치적 야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악용되거나 오용되기도 했고 또 지금처럼 자리가 잡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결단을 앞에 내세워서 독재도 가능했고 전체주의도 가능했고 이랬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학문적인 이론 같은 것을 살펴볼 때에는 그 시대 배경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국을 하면서 여러 법적인 선진국들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참고를 했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짜깁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결단주의 이론을 도입한 우리의 헌법학자들은 헌법도 바로 이러한 결단의 산물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투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의 주권적인 결단 의사다.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건국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5.16 혁명이라고도 하고 군사 쿠데타라고도 하는 그러한 때를 지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론가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제정한 헌법이 국가를 세우는 데 참가한 전체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투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의사요. 그 승리자를 따르는 다수자의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단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의외로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보수가 아닌 그 반대편에 선 그 정치적 이념을 지닌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단주의라는 것을 보면 그 전체주의성, 국가주의성에 반대하는 그러한 소위 급진파 혹은 진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논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러한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는 다수자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국가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반국가 내지는 반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 이때 그 폐해가 더 큰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기존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국가란 헌법 위에 생겨나는 것이죠. 헌법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1국가에는 1헌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이 학자들이 게을렀던 탓인지 아니면 대통령들이 좀 헌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헌법에 1공화국 헌법, 2공화국 헌법, 5공화국 헌법 이런 식의 이름을 감히 붙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무례한 것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역사와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또 국가라는 그 뿌리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역시 옳지 못하죠. 그래서 감히 혹은 무례하게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국가는 헌법을 바탕으로 헌법이 인정해주는 한계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활동하고 그리고 헌법이 없어지면 같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거의 섭리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국가는 1헌법밖에 없는 것인데 이들이 기존의 헌법을 부정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결국 그 앞에 있던 국가를 붕괴시키고 새 국가를 세우는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국가를 부수고 새로 세우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근세사, 현대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근세사는
대한민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되돌아보게 되면 과연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서 성공하면 반드시 헌법을 고치자고 하고, 그것도 기존의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새로운 것을 만들자고 하고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표현도 옳지 않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가령 A 정당과 B 정당, 양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이번에 A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서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A 정당에서 나왔다고 할 때, 다음번 선거에서 B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대단히 과거식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국민 주권주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나온 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해두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다수가 소수로 되고 또 소수가 다수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설명도 좀 형식적이죠. 그저 선거에서 전체 국민의 모임인 집합체인 주권자에게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해서 선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다수가 되었다가 소수가 되었다가 하는 설명 자체가 굉장히 좀 어설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당이든 다음번에는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으로부터 그 임무를 부여받아서 수행할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이 달라서 헌법을 선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다수고 우리가 힘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헌법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새로 세우겠다. 즉 그것은 헌법을 새로 만들겠다. 형식은 헌법 개정이라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 제정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결단주의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원리를 따라서 현실 정치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가장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헌법은 누구나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고, 헌법은 뜻이 여러 가지이고, 그리고 헌법은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와 그들을 따르는 정치 세력의 의사에 맞춰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째서 틀린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재헌헌법을 만들던 시기에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그때 이 칼 슈미트의 이론을 한국식으로 사실은 바꿔놓은 것입니다. 원 이론은 이러한 것은 아니죠. 한국식으로 바꿔놓아서 이제 한국식 결단주의가 됐는데 그들의 말대로 헌법은 승리자의 의사에 따라 만드는 것이고 그들이 다수고 소수자는 거기에 헌법 제정에서 배제되고 억눌린 채로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한반도에 최초로 국가를 만들 때, 최초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할 때 만일 승리자가 아니고 다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 새나라 건국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이곳을 떠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그것이 아니면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북쪽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서 그러한 헌법을 만드는데 반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그와 같은 반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투는 것보다는 그들의 그 헌법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가기로 하죠. 결국 새 나라를 건설하는 국민은 모두 다 승리자이지 그 중에 승리자인 다수가 있고 패배자인 소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참가한 거기에 동의한 모든 한반도인은 모두 승리자이고 모두 다수자라는 것이죠. 그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서 결국 각자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건국 헌법을 제정했고 그 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자만의 것이고 소수자는 남겨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 전체 국민의 합의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수결 상태가 된다면 반드시 그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소수자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대단한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수천 년 인류사에서 우리 인류가 그렇게도 갈망하고 추구했던 그 거의 이상에 가까운 그러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과거에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가 드디어 20세기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21세기의 안정기에 들어간 그러한 이데올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두 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서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1단계는 다수결로 가죠. 그 다음에 그 의사가 결정이 된 뒤에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던 소수자는 어차피 그 의사결정은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의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다수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라면 우리 소수자도 거기에 동의를 하겠다. 그래서 2단계, 이 합류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오늘날 이 헌법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확한 명칭은 국민주권주의, 여기에서 의사결정 방식은 다수결주의가 아니고 만장일치제입니다. 바로 이 2단계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고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장일치의 의사를 도출한 그 헌법을 만든 그 사람들을 우리는 헌법 제정 권력자, 파워라는 우리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의 가장 시원적인 형태가 바로 헌법 제정 권력입니다. 그 헌법 제정 권력을 지닌 사람들을 헌법 제정 권력자라고 부르고, 이것은 이 나라가 생길 때 단 한 번 그 의사의 합치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의 합치를 이룬 헌법을 제정한, 그리고 이 나라가 있게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터전을 만든 시원적인 선조, 그들을 우리는 위대한 헌법의 아버지 및 헌법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존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다수자니 소수자니 승리자니 패배자니 해가면서 나는 너희 헌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한 촛불 국민이고 너희는 패배자, 쓸어버려야 할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그가 대통령이건 국무총리이건 상관없이 그들은 헌법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 기본권, 헌법,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기초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헌법이 우리 전체 국민의 합치된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헌법이 이의적이다 하는 것하고 이것은 태생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뜻은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동일한 뜻으로 알고 있어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참으로 옳은 생각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헌법을 일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그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 누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그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교육 과정에서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20세 이상의 성년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누구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의 어느 조문을 보더라도 이 누구나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바로
이제 이야기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헌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의 의미가 무엇인가? 김갑돌과 박을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갑돌과 박을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바로 이 헌법 조항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뜻은 그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혹은 전직 대통령이든 또 특정 종교의 신부이든 부자이든 노숙자이든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사 그리고 이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그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게 된 그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 그러한 법조문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용납하지 않은, 헌법이 이렇게도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관념이나 오래되었고 잘못된 습속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치인이라든지 우리 국민이 그 공무원으로 채택을 해서 선거로 선출을 해서 임무를 맡긴 자들이 그러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형성하고 그 특수계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그 불행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러한 공직자를 특히 이 선출직인 경우에 반드시 탄핵을 해서 그 직에서 파면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여기에는 4.19 혁명 참가자, 5.18 민주유공자, 촛불 시위대, 참여연대 민변 비정규직 노동자 치매 환자, 적폐 세력, 친노 세력, 친이 세력, 친박 세력, 민주화운동 단체, 헌정질서 파괴 세력,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도 아마도 익히 들은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현재 예시했던
이러한 것들은 헌법이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수계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예로운 것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그 사회적 특수계급은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헌법 조문을 읽음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헌법이 안 된다고 규정했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명심하기 바랍니다. 헌법이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미 있지 않을까? 이러한 원칙을 두고 원칙이 아닌 것을 모색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칙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것 또한 우리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금 이 헌법 제13조는 소급 입법 금지라는 것을 선언한 그러한 조문입니다. 이 의미는 누구나 행위할 당시에 그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이유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처벌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벌 이전에 기소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의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빼앗긴다든지 참정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도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특정 세력과 특정 세력이 마치 그 천둥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한판 부딪혀서 굉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해치는 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 현재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헌법상 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일의적이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모두 헌법을 일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